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세무사 김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신규 사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를 강의 주제로 해서 3시간 동안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여기 앞에 납세자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여기 채팅창으로 말씀도 잘해주고 하셔가지고 사무실에서 신규 사업자분들 상담하러 오셨을 때 궁금하시는 거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인데요. 제목이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1시간 동안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 잘 들어주시면 분명히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시간이 좀 남으면 작성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지금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대부분은 아마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업자가 나와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요. 사실 부가세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도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최종 소비자, 우리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내가 벌은 수입에서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부가세 10%를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를 대신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이제 언제 발생을 하냐? 우리 사업자 내시면 이제 상품도 공급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실 텐데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과정이고요. 이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자주 말씀드릴 내용이 이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입니다. 계산 방식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 나의 매출의 10%를 받아서 그게 바로 매출세액이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사업자인 나도 내가 물품을 매입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10%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내가 부담했던 매입의 10%,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가세를 줄이려면 이 산식만 가지고 본다면 매출세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매출이 고정돼 있다면 매입세액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당연히 매출세액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부가세를 줄이려면 당연히 매입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매입세액은 우리가 실제 매입을 했더라도 어떤 적법한 증빙에 따라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줄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수치했을 때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가세 과세 대상인데요. 이제 부가세는 지금 이 시트 안에 있는 걸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몇 줄로 표현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업자분들은 물건을 매입했을 때 부가세를 아까 산식의 구조처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지만 최종 소비자들은 부가세를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소비자는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포함시키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면제하는 항목 이외에는 나머지 모든 거래는 대부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대면으로 했으면 제가 여쭤봤을 텐데 아마 사업자를 내신
사장님들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거를 이미 받아보셨을 텐데,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자는 보시는 것처럼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간혹가다 면세와 과세를 같이 취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식자재 면세 품목도 취급하지만 그 이외에 과세 품목도 같이 취급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겸용사업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용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서 신고 납부 기한을 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세사업자를 제가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로 나누어 드렸는데 간이 가세자가 유리한지 일반 가세자가 유리한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현재 발급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자 등록 발급하시려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금 제가 표현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나 임대차 계약서만 구비하시면 거의 다 즉시 발급이 되는데 음식업처럼 허가사항이나 신고 필증이 필요한 사업자들은 다른 서류를 구비하셔야지 내가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으려는 일정에 지장 없이 사업자 등록이 나올 수 있고요. 혹시나 사업자 등록 없이 벌써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자를 등록해 주시면 가능하니까 서둘러서 사업자 등록을 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가 속하는 관할에서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건데요. 요새는 이제 소규모로 해가지고 무인 점포라고 해서 소규모 뭐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피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복수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있으세요. 내 사업주는 한 명인데 사업장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가세 신고 납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장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이런 과정이 되게 번거롭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신고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업장을 통합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 신청 기간 준수하셔가지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와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개념이 쉽게 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공급한 거, 실제로 거래가 끝난 거, 공급이 완료된 것들은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눈에 보이는 거래가 아니더라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 접대비일 것 같은데요. 내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물품이 판매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매출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개념은 이제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어,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간혹가다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이제 사업장에서 내용을 보니까 신규 사업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입 자료는 종전하고 비슷한데 갑자기 매출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전화를 드려보면 이제 매출이 왜 줄었는지 여쭤보면 하시는 말씀이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고 실제로 거래는 끝났는데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를 아직 주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과세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부가세를 받지 못한 거는 그 사업자와 우리 사업장 사이에 그 민사상의 문제일 뿐인 거지, 세법상으로는 부가세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거래가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었다면,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면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기간이 달라지면 가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이제 현장에 계셨다면 이 부분에 관심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간이가세자가 유리합니까? 일반 가세자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간이가세자로 사업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간이가세자를 계속 유지해도 될 건지, 혹은 일반 가세자로 하다가도 중간에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변경된 상태로 사업자를 유지해야 될지, 이런 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차감한다. 그 차감된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일반 과세자의 세액 계산 구조를 아까 산식으로 표현해 드린 거고,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도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간이가세자는 조금 달라요, 계산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매출액의 10%가 아닙니다. 매출액의 10%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가지고 업종을 나누어서 10%에서 30%까지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가세자라면 100만 원 매출에 부가세 10%, 10만 원이지만 간이가세자라면 100만 원 매출에 부가세 10%, 10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다 또 10%에서 30%까지 곱하니까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를 곱한다고 한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의 30%, 3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되니까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산 구조만 보았을 때는 간이 가세자가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간이 가세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냐면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에요.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준금액이 간이 가세자가 예년과 다르게 1억 4백만 원 미만까지로 확대되었어요. 그런데 간이가세자가 요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가세자, 4,800만 원을 초과하면서 1억 4백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인데요.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억 4백만 원 미만, 4,800만 원 이상은 발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간이가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까 세금 계산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똑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거래한다고 했을 때 간이가세자하고 거래를 하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거래를 안 하려는 유인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업자인데 나는 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간이가세자보다는 일반 가세자가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것 때문에 간이포기가 너무 많으니까 예외적으로 4,800 이상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간이가세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사업 초반에는 이제 고정자산을 많이 매입을 하셔가지고 아마 주변에서 초반에는 환급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기본적으로 계산 구조에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초반에 인테리어 설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좀 설비 투자가 많았다, 그래서 환급받을 세액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간이 가세자보다는 일반 가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음식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의제매입세 공제도 간이가세자는 배제되기 때문에 요 용어가 좀 어렵지만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마 내가 지금 사업자가 간이가세자로 나와 있다, 근데 이걸로 해도 될지 안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강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이가세는 이제 포기가 가능하긴 한데요. 아까 간이가 두 종류라고 했는데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 포기를 하시게 되시면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가세자를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 깊게 고민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 중에 영세율 사업자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중에서 아주 부가가치세 항목에서는 유리한 사업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부가세는 10%, 아마 이제 오늘 말씀 안 드려도 10%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이 0%, 부가세가 0%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0%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수출을 통해서 외화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세율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거래를 하는 영세율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세를 0%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매출에 해당하는 것들은 수출하는 재화라서 0%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영세율 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가 매입하는 물품은 이런 수출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사업자하고 똑같이 다른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이 10%의 부가세를 부담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 입장에서는 0%의 부가세에서 아까 계산 구조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매입의 10%를 차감해 주니까 당연히 납부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 말은 환급이라는 뜻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 사업자다.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영세율 사업자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니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영세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는 반드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영세율 사업자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렸는데, 면세 사업자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면세 사업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납세 의무를 아예 면제해 주는 거예요. 영세율 사업자의 0%하고는 달라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가 있지만 면세 사업자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부가세 부담이 없다 할지라도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영세율 사업자처럼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의무가 없죠. 그러나 내가 물건을 매입할 때는 면세 품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면세 품목이 아닌 것들은 일반 과세자처럼 똑같이 10%를 부담하고 물건을 매입을 합니다. 물건이나 어떤 판매 부대 비용들을 임차료 같은 것들을 부담할 수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니니까 영세율하고는 다르게 아예 신고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면세 사업자분들이 환급이라고 오해를 하시고 왜 환급을 안 해주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아예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10%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또 하시냐면 면세사업자분들이 그럼 나는 어차피 환급이 안 되니까 부가세 10%안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 인테리어 같은 거 하실 때 우리는 면세 사업자라서 어차피 부가세 환급 안 돼서 나는 10%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지 않겠다.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부가세 10%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10%의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나 기타 등등 적격 증빙을 교부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릴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적법한 증빙을 교부받지 않아서 아예 경비가 안 되니까 부가세 10%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인테리어를 뭐 한 1억 주고 했다. 그럼 1억 자체를 비용 처리를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혹가다 간이가세자분들도 간이가세자는 아까 계산구조 때문에 제가 매입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똑같이 부가세가 조금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서 매입도 10% 전액이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간이가세자분들이 나는 세금이 별로 안 나오니까 굳이 10% 주고 계산서 발급 안 받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매출이 커졌을 때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오해하지 않고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면세사업자가 있으면 신고 안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겸용사업자일 때 과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럼 또 오해를 하시는 게, 난 면세사업자라서 공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겸용이니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겸용사업자는 과세 부분에 한해서 안분해서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구점이 이제 납부세액인데요. 지금 설명드린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를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물품의 10%를 차감을 해서 그 차액을 납부해 주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나의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했는데 아마 신용카드는 부가세 별도 이런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이 되니까 55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있었다. 그러면 이 550만 원의 10%인 50만 원이 세액이 되는 거고, 그럼 100만 원과 50만 원의 합계, 15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매입했던 자료가 세금계산서 900만 원이다. 그럼 부가세 10%인 90만 원. 그리고 카드로 매입한 것들이, 여지 카드는 또 세액 포함해서 계산되니까 330만 원이 있었다면 이 중에 30만 원, 10%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90만 원과 30만 원의 합 120만 원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15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액 30만 원이 실질적인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산식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때는 제가 부가세 10%는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가세를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사업자분들한테 그러면은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보세요. 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데 부가세를 받았다가 내는 거니까 부가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통장에 넣어놨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정산이 끝난 다음에 그걸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면 조금 부가세를 대비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어디에서 오해가 생기냐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특히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제가 이 계산 구조를 좀 쉽게 하려고 카드 매출을 5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어때요? 음식점 가면은 밥값이 11,000원 이렇게 잘 안 돼 있죠? 10,000원, 8,0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이 처음에 신규 사업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 내가 판매한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니까 내 마진율을 계산할 때 만약에 물품값이 식품값이 10,000원이었다면 10,000원에서 내가 나갔던 비용 빼고 그 차액을 본인의 마진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0원이었다면 부가세가 얼마 들어있을까요? 10,000원 중에 뭐 1,000원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뭐 1,000원에 가까운 숫자가 부가세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뭐 10,000원, 20,000원 되는 거를 전부 부가세를 떼서 이렇게 보관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매출에서 약 10% 정도는 부가세로 납부해야 되니까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제가 매입도 뭐라고 그랬죠? 카드로 매입한 것 중에 330만 원일 때 이 중에 10%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카드 매입을 보니까 이번 달에 500만 원이다. 아, 그러면은 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500만 원 안에 10%니까 산식으로 표현하면 110분의 10인데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어쨌든 50만 원 딱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실 때 미리 예측한 세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매출은 변경시킬 수 없다. 당연히 매출은 확정되면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부가세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잘 수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입세액을 수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을 통해서 수치를 해야 됩니다. 적격 증빙이 뭐냐면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요새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시죠. 간혹가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거의 다 전자로 발행을 하지만 아직도 뭐 용달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거래에 해당되신다면은 꼭 수치해 두시고요. 수익생계산서는 이제 뭐 당연 발행되는 거라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요 부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발행 전표, 매출 전표, 카드로 매입한 부분, 사업주 명의의 카드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적격 증빙으로 봐줄 수 있고요. 또 현금 영수증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업하기 전에 근로자로 계셨던 분들은 그냥 현금 영수증이면 다 되는 줄 착각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때 사업자 번호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출 증빙이라고 표현 드리는데 지출 증빙으로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사업자 번호를 말씀하셔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종이에다가 막 손으로 써가지고 하는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될 수가 없으세요.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반드시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거래했을 땐 현금 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발행받으시고요. 이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거래 건수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거를 관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업주 본인 명의의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해주신다면 그 거래 내역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리할 것 같고요. 다만 또 등록하고 나서 놓치시는 게 중간에 카드가 갱신됐거나 아니면 카드 분실해가지고 재발급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최초에 등록한 카드 번호에서 번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기한을 두지 않고 등록을 하는 거라서요. 바로바로 등록을 해주시면 이후에 부가세 신고할 때 편리하게 카드 사용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매입세. 아까 전에 이제 면세 간이가세자의 또 불이익 중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음식업 같은 경우에 혹은 이런 제조업 중에 일부 사업장 여기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주재료가 거의 면세 품목이에요. 식재료를 매입해서 가공을 해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매입할 때는 부가세가 공제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매출은 온전히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을 할 때 부가세를 주지 않고 매입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일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전체는 아니고요.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의 지위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혹은 뭐 기타 등등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유에 따라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제가 표현하는 음식업 사업자들은 대부분 공제율이 109분의 9, 거의 10%를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면세 품목을 거래했을 때 계산서를 꼭 교부받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 물품 매입하실 때는 거의 신용카드로 하시니까 이 적격증빙을 교부받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뭐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서 면세품목 공급받으실 때 계산서 발급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쓰셔가지고 계산서 심지어 부가세를 주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꼭 구비를 해서 부가세 때 적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은 적격 증빙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부가세를 이제 납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뭐가 공제가 안 되는 건지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 부가세가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작은 규모, 아주 소액 거래 같은 것들은 내가 부가세를 예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금액이 좀 가액이 큰 것들은 내 예상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 의외로 중요해요. 대부분 세금계산서 교부 받으시면 뭐 이제 형태가 세금계산서 형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오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번째 오류, 뭐 이름 조금 이름은 아니고 약간 뭐 수량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날짜가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뭐 어떤 주소가 일부분이 잘못됐다든지 이럴 때는 좀 잘못이 있어도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에 등록번호와 뭐 사업주의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내용의 오류가 있으면 이게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효력이 없다는 거는 매입세액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 세금계산서, 뭐 우리가 10만 원짜리 거래를 했는데 A라는 사람하고 나는 분명히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A는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사람이었고 B라는 사람의 명의로 B라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을 활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거래관계가 실질 거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주황색으로 표기된 두 항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야. 이제 내가 공급을 받는 사업자니까 내 사업자 번호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면 되겠지만 첫 번째 거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상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성명 혹은 상호를 확인할 수 있을 테고 이게 이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의심이 되는 사업자다. 뭔가 약간 이상하다. 이럴 때는 텍스에 들어가면 그 거래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딱 쳤을 때 그 사업자의 형태, 그게 폐업 사업자인지 실제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과 내가 대금을 입금할 때 그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업자 등록증을 꼭 교부받으시고 대금 입금할 때 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 사업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폐업 사업자는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금 사업자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5번, 6번, 7번은 보통은 해당 사항이 없으실 거고요. 2번, 3번, 4번이 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부가세를, 네, 저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 안에서 부가세를 계산을 해서 이제 납세자에게 안내를 드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 나는 매입이 더 많기 때문에
부가세가 훨씬 적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냐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만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항목 중에 신용카드 항목이 내가 신용카드로 쓴 게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 식재료도 사고 또 뭐 면세 품목이 껴있을 있을 수 있잖아요. 면세 품목, 일단 아까 제가 여기 5번에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 면세 품목이 또 제외되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가사경비, 가정에서 쓴 것들은 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것만 공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자 비용 같은 거 카드 결제하셨다고 해도 매입세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라서요. 또 이제 3번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아까 제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납세자 입장에서 예상세액이 많이 차이 날 수 있다. 차량 구입 비용에서 그런 미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차가 대부분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만약에 중고차 아닌 경우에는 중고차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조금 평소에 매입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 하더라도 출퇴근을 위해 썼는지, 개인적 용무를 위해 썼는지, 사업과 관련해서 썼는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항목을 정해놨어요. 어떤 특정 차종에 한해서만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그 차종이 뭐냐면 9인승 이상이면서 9인승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혹은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건데요. 단순히 차량 매입 금액만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빌리거나 혹은 유지하는 데 관련되는 수리비 혹은 유류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공제 대상이니까 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관련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적격 증빙을 통해서 썼다 할지라도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예상하는 세액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항목 때문에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한도는 있을지 몰라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뭐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차량 매입할 때 우리 중고차 같은 것들 계산서 끊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불공제 대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매입하실 때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이후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그 사업 관련된 가사 관련도 아니고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거래처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백화점에서 또 물품을 잔뜩 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접대성 항목이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는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은 이제 적격증빙 수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인지를 하시는데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주의 깊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음식업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매입할 때는 부가세 부담한 거 없이 거의 면세 품목이다가
판매할 때는 다 부가세 10% 부담해야 되니까 사업장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신용카드가 단순히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이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결제한 거는 수수료가 나가니까요. 근데 요새 이제 현금 거의 안 쓰시잖아요. 다 카드로만 하니까 이렇게 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가맹 수수료 같은 것들이 나가니까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공급액 10억 미만의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고요. 한도 1,000만 원으로 공제해주고 있으니까 이후에 이 부분도 이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주제가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이잖아요. 절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뭔지 이제 확인해서 알아두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부가세가 아니라 어떤 세목을 강의하더라도, 어떤 세목을 상담하더라도 절세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고 납부 기한만 잘 지켜도 절세가 된다. 신고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게 가장 손쉽고 중요한 절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후단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유는 가산세 때문입니다. 가산세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고 납부 기한에서 벗어나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신고 납부 기한을 지킨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해도 그렇게 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당초 신고 납부 기한을 지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신고 납부 기한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또 3개월을 나눠서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주제라서 대부분 개인 사업자일 것 같긴 한데요. 법인 사업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고 납부 기간을 설명드려 보면 이제 이- 보통은 개인 사업자는 이 두 가지예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하시는 거고요. 1월에서 6월까지 거는 7월 달에, 7월에서 12월까지 거는 다음 해 1월 달에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사업자 내신 분들은 아마 올해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는 자주 안 하는 게 좀 편하겠지만 납부를 6개월치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게 납세자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과세관청도 뭐 행정 업무를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관청이 고지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고지세액은 집정기의 2분의 1, 직전기의 절반 정도를 예정 신고 기간인 4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되고요. 부가세는 예정 때 냈던 부가세는 우리 최종 부가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봐서 공제를 해주니까 그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막 사무실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세무사님이 예정 신고 기간에는 과세관청에서 고지한 세액으로 납부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신고 납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납부서가 안 날라온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납부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항이 있고요. 간이가세자에서 뭐 일반 가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밑에 거는 예외 사항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우리 혹시 법인 사업자분이 있으시다면 법인 사업자는 신고를 예정 신고 기간에도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은 1년에 2번,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신다. 예외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 시작까지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 환급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 환급은 우리 신고 기간에 환급을 신청해서 이제 환급금을 받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되는 거죠?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출의 10%에서 내가 물품을 매입한 10%인데 사업 초반에는 매출은 얼마 없는데 물품 혹은 인테리어 이런 것들 때문에 매입량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입 10%라고 해도 만약에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 많은 경우에는 막 억 단위로 들잖아요. 그러면 10%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 금액이 잠시나마 과세관청에 환급을 빨리 받아주는 게 과세관청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납세자가 빨리 받아서 그 자금을 사업에 재투자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환급이라는 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간 안에 있을 때는 일반 환급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사업자를 2025년 1월달, 1월은 지났으니까 3월에 지금 냈는데 3월 달에 이미 인테리어가 초스피드로 해서 완료가 돼서 세금계산서까지 받고 나는 인테리어 사업주한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가액을 지불했는데 이걸 좀 빨리 돌려받고 싶다. 그러면 조기 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 환급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요. 요 달에 다 가능해요. 이 위에 말이 너무 어려워서 달수를 아예 표기해 드렸어요. 그만큼 내가 환급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빠진 달이 몇 달 안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는데 다만 가끔 조기환급 신고하신 다음에 조기환급 신고가 끝나면 다음에 신고할 때는 그 신고 기간까지는 이미 신고가 됐으니까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막 합쳐서 신고한다든지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 개시하시고 인테리어를 했거나 비품을 구입했거나 차량 운반고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에 맞는 차량일 때는 환급이 가능하신 거니까 조기 환급을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열된 거 이외에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사업 설비 이외에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재고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상품을 잔뜩 사놨다. 근데 이것도 나 지금 매입세 너무 부담돼가지고 조기환급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품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환급은 사업 설비, 고정자산, 우리가 표현하는 예를 든 인테리어, 비품, 차량 운반구 같은 이 시설 장치에 한해서 차량 운반구 혹은 뭐 시설 장치에 한해서 조기환급이 되시는 거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셨다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가산세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절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다. 왜냐면은 이거 무신고 한번 봐보세요. 무신고하면요, 가산세가 무려 잘못하면 40%. 물론 부당일 때, 아주 부당한 목적으로 세금을 이제 안 내려는 목적으로 그 부당한 목적이 너무 명확할 때는 무려 40%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요. 40%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20%입니다. 물론 납부세액의 20%긴 하지만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고는 미흡했지만 신고를 하기는 했다. 하기는 했는데 처음이라서 좀 실수가 있었다. 그럴 때는 신고를 이미 하신 분들은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달라요.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10%. 가장 좋은 거는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안 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신고를 어, 잘못해서 했더라도 가산세가 아예 안 한 경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예 안 한 경우는 가산세 너무 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가산세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흔한 거 납부 불성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미납한 기간만큼 또 가산세가 발생을 하니까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자. 그래야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확정,
부가세 신고 사례는요, 아까 앞에서 부가세 계산 구조 때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한 가지만, 신용카드로 매출세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비자 대상 거래를 했다면 이 부분에 이만큼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이 금액에서 이 발행세액공제를 뺀 차액, 그리고 만약에 예정고지, 중간에 예정고지 기간에 과세관청에서 직전기의 절반을 고지에서 납부서로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정고지 세액이 있다면 예정고지 세액도 이건 두 개 차감 항목입니다. 두 개는 차감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개념이니까 요 산식을 보신다면은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호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앞에 납세자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제가 쭉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여쭤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고 지금 50분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3시에 2달 뒤에 신고하게 되시는 소득세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소득세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